그 다음에 이제 법인사업자 부분을 잠깐 짚어보고 매매사업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실은 우리 부동산 세무백과의 과목은 아니에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으로도 뭐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 넣은 겁니다. 자료로 보라고. 법인은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중과제도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과제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과제도는 세율 아닙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해서 60%짜리 세율로 때렸던 거죠. 그래서 뭐 3주택, 2주택, 비사토 이래가지고 3주택과 비사토 60%, 그 다음에 2주택 50%. 뭐 이래가지고 중과는 무서운 게 이 세율입니다. 물론 기타 장기보유공제도 안 해주고 장기보유공제도 안 해주는 그런 불이익은 있었지만 결국은 이 세율로 세금을 때린다. 자, 그러면 이 세율로 세금을 때리는 거는 양도소득세 세율이니까 양도세는 어떤 사람한테 때린다? 양도세거든요, 이게. 이게 양도세 세율이에요. 예? 양도세 우리 공부했잖아요. 양도세를 때리는 사람은 비사업자다. 사업자 아니라자. 비사업자한테만 이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금을 우리는 받기 싫어. 그래서 사업자로 바꿔. 그럼 사업자로 가면은 두 종류의 사업자가 생겨요. 개인 사업자가 생길 수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도 있고 개인으로 낼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법인 명의로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사업이든 뭐든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매매 사업자로도 사업자가 됐다고 해서 부동산 취득하는데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비사업자가 취득하는 거와 똑같아. 다만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매매사업을 한다고 한 거기 때문에 세금 낼 때에 개인 사업자는 세율을 뭐로 내요? 사업소득세율로 내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세율의 얘기예요. 세율의 얘기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가 된다면 법인명으로 사서 팔면 무슨 세율? 당연히 법인세율로 내겠죠. 그럼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8%, 지금 38%고 옛날에는 35%, 법인세는 10%, 20%, 두 개밖에 없다. 지금 30%, 20, 몇 프로, 22%짜리 생겼지만. 그러니 60, 50하고 비교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반에 반도 안 되는 세율이고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은 세율이에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됐을 때에 여러 가지 납세 의무 같은 불리한 점은 있지만 너무나도 큰 차이가 생기니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싶어 할 거죠. 그래서 이 개인한테 과세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정부가 이거를 시행을 해서 제대로 맥혀들으려면 이 사람들도 이 중과에 해당되는 주택을 팔 때는 이와 똑같은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 다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세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나 머리 쓰는 건 똑같아요. 그럼 이게 언제 때 얘기예요? 이 중과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2003년인데 정상적으로 2주택 50%까지 도입된 건 2005년입니다. 그래서 2003년 3주택, 2005년 비사토 2주택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이 중과제도가 생기는데 생길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것만 소득세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요건 소득세법에 들어가죠. 개인 양도소득세니까. 소득세법에 요걸 넣고 사업자가 돼가지고 요렇게 도망갈까 봐 요런 것을 요렇게 팔게 되면은 비교과세 하겠다라는 용어를 가지고 소득세법에 아예 법에다가 말을 집어넣어 버려. 귀찮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유권에서 이런 거 귀찮으니까 요런 물건을 양도세로 네가 내야 되는데 사업자가 되어서 요렇게 낸다고 신고하면 비교과세에서 양도세 세율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되어도 도망 못 가. 이게 누구요? 매매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난 10%짜리 법인세로 낼란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세법에다 또 말을 집어넣어. 뭐라고? 추가과세라고 해 이제. 몇 프로? 30%. 그래서 이건 법인세법이다. 법인이
이렇게 양도세로 60%씩 내야 될 물건을 사서 팔면 이 법인세율에다 30%를 없이 피겠다. 그럼 40, 60 돼요. 똑같아. 이거는 아예 못 쓰게 되는 거고 비교과세는 아예 이거를 쓰지 말고 그냥 이걸 쓰란 얘기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 중과 제도가 나오면 요 말이 항상 따라다녀. 같이. 요게 빠지면 요게 약발 하나도 안 먹혀요. 다 이리 도망가면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이런 부분에 철저하죠. 최근에 그 변호인이라는 뭐 그 영화 나왔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알았지만 그 노무현 씨가 이제 그 사법고시 되어서도 별 뭐 인맥이나 학력 이런 빽이 없으니까 그 양반이 그 영화에서도 그대로 나오더구만. 등기부터 시작해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세금 얘기했다는 거. 그 양반이 변호사 부산에서 했던 시절은 부산이든 서울이든 할 것 없이 조세 전문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때는 변호사 타이틀을 달면 형사나 이런 거 맡으면 다 떼돈 벌던 시절이에요. 다. 변호사 되기만 하면. 그래서 자식들을 그렇게 사법고시 준비시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워낙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여기 강남 같은 데는 임대료도 못 내는 변호사도 무지하게 많지만 그 시절만 해도 변호사 타이틀만 걸고 있으면 뭐 형사 이런 걸로 먹고 살죠. 다. 또 그 시절에는 그냥 사법연수원에서 나온 변호사들이 아니라 다 판검사 출신들이 변호사를 할 때라 그 다 뭐 몇 년만 하면 기본적으로 그 시절에 이제 노무현 씨는 워낙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기존의 기득권이 있는 분들이니까 자기는 답이 없잖아. 그래서 파헤친 게 남들 법무사가 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요트 사고 올 때 잘 나간 거는 조세 전문 변호사. 그게 엄청나게 돈이 드는 분야입니다. 지금은 조세 전문 변호사가 너무 넘쳐나서 타래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무조건. 세무사의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 국세 심판 청구 같은 거 끝나면 소송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때는 변호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세법을 아는 변호사여야지. 모르면 안 되지. 그 부분을 잘 알면 돈을 띄일 염려가 없어. 세금이 3억 나왔어. 그런데 조세 쟁송해서 이겼어. 그러면 3억이 환급이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수수료 당연히 받는 거예요. 수인 계약을 할 때 환급 받는 돈을 이 사람이 또 돈 받을 때는 또 화장실 갔다 올 때 틀리다고 또 받아서 딱 톡 껴버리면 안 되니까 환급 받을 때 내 수수료 1억은 내 계좌로 쏜다.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받아. 그럼 세무서가 3억을 쏠 때 환급금 그 변경 신청을 해놓으면 1억은 저 사람 계좌 쓰고 2억은 본인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돈 뗄 염려가 없어요. 요새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수요와 공급이 바뀌어졌죠. 그 당시에 노무현 씨가 조세 전문 변호사를 했으니 완전히 긁은 거지. 특히 그 당시에는 세무사가 국세 심판, 이의 신청 이거 할 때인데 변호사 명함 들고 와서 이의 신청, 국세 심판하면 이게 조세 당국에서 쉽게 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승소율이 엄청 높았죠. 그 다음에 돈 또박또박 들어오지. 그냥 그러고 사시지 왜 괜히 인권 변호사로 바뀌셔서 끝이 저러셔. 끝만 좋으셨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그런 분이 한 분 정도가 아니라 여러 분이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던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참모가 있을 필요가 없지. 뭘 참모에 조언을 들어. 그 당시에 과세 완청에서 하던 걸로 돈을 벌었던 분이 이거를 이런 방법을 뭐 참모가 얘기 안 해도 본인이 다. 이 당시의 조세 정책은요. 저희 같은 전문가가 볼 때는 일관성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대로 가. 문제는 그게 세금을 많이 매기는 쪽으로 가니까 골치 아픈 거지. 그거를 좀 감면해주고 줄인 쪽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 특히 악수를 두신 게 2주택 중과가 악수를 두신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집 2개 가지고 있는 건 기본으로 봐줘야 됩니다. 왜? 자식이 집을 못 갔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시집장가 갈 때를 대비해서 집 한 채 정도는 결혼 문화나 여러 가지 때문에 빌라가 됐든 사서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거기에다가도 세금을 때렸던 게 잘못된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한 정책을 피면서 이 정책의 효과가 있으려면 2개를 항상 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다닌다? 비교과세, 추가과세. 그래서 잘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중과액이 나오면 뭐 비교과세, 추가과세, 비교과세, 추가과세.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법에 이 3주택 중과 딱 나오면 그 조항에 관련돼서 여기에 두 개 3주택일 때 비교과세 추가과세. 2주택 중과 그러면 2주택일 때 비교과세 추가과세. 비삼용 토지 그러면 비삼용 토지 비교과세 추가. 해서 이 법이 그걸 그대로 따라다녀. 자, 지금 어떻게 됐죠? 좌우지간 이런 세월을 거쳐서 완화가 되고 어쩌고 하다가 우리 2014년이 왔습니다. 이거 없어졌네요. 60% 없어졌잖아요. 50%. 그러면 삭제가 됐으면 이 두 개도 다 삭제되잖아. 처음에 이렇게 태동이 된 거니까 이게 원인이 되어서 나온 거니까 이게 삭제가 됐으면 두 개 삭제돼야 되죠. 그런데 이거 삭제 안 되고 살아있다. 이래서 중과 제도가 폐지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과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려면 이게 다 삭제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중과 세율이 폐지됐다 그래야지. 자, 그러면 이때 60, 50을 매기고 해서 비교과세가 있었는데 뭐 삭제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얘기 아니냐? 여기에서 비교과세는 개념이 바뀌어요. 이제 이때는 중과세율 비교과세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단기양도 비교과세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단기양도를 하면 40%, 50% 작년 그랬어요. 올해 40%짜리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경매하시는 분들, 매매사업자들 얘기해요.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40%가 남아있다고. 즉, 지금 비교과세 남아있는 건 40%짜리 단기양도 비교과세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매매사업자가 됐어도 2014년 이후에 뭘 팔았는데 1년 이후에 팔았다? 근데 중과 대상자들아, 즉 3주택, 2주택 비사토들아 40% 양도세로 때린다. 중과제도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60%가 죽었으니까 의미 없지 않냐 살아있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야 1년 이내에 우리가 중과 대상주택 팔면은 40%로 매매사업자라 해도 내야 된다. 즉 이런 집들이나 이런 땅을 투자하신 분은 단기양도입니다. 두 가지 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중가주택이나 비사토라고 해도 1년 이상만 가지고 있다 팔면 상관없어요. 비교과세 하든 안 하든 6에서 38이야. 양도세도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사면 몇 개월 있다 대출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빨리 팔고 또 빠져야 되고 죽어도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지금도 중가주택이면 이렇게 걸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중과대상 주택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은 이거 매매사업자 하나만. 이해됐죠? 매매사업자 오늘 얘기 끝낼 거예요. 매매사업자 하나만. 그런데 중과대상 주택은 수도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집들은 빠지거든요. 또 하나는 상가 오피스텔 이거는 아니에요. 상가 오피스텔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 말고 상가나 오피스텔을 집중 매매하시는 경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매매사업자를 해야지. 단타를 해도 이걸로 안 때려 맞으니까. 사업소득 6에서 38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유형이 나는 상가 위주로 간다.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 위주로 간다. 나는 지방에 있는 주택 위주로 간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경매받아 그 다음날 다이렉트로 팔아도 그냥 일반 세율로 내면 돼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는 돈 든다고 안 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서울 시내에 있는 것들이고 경매받아도 나는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주로 이런 거를 하려한다. 그러다 보면 그게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 두 채 이상만 돼도 중과대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단타를 할 것 같으면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데 나는 1년 이상은 가지고 있겠다. 다행히 올해 1년으로 압축돼서 그래요. 작년까지만 해도 2년이야.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올해는 1년이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중과세율의 개념이 아니라 단기양도세율의 개념의 비교과세. 추가과세는 원래 30% 추가과세였는데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10% 추가과세로 줄였어요. 이런 걸로 진짜 왜 이러는지 몰라.
저도 세무 전문가라고 보지만 매년 세법이 개정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10% 추가과세 제도가 지금 도입되면서 여기에서는 원래 3주택, 2주택, 토지 이랬는데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토지. 법인명의는 주택은 하면 안 되고 비사토에 대해서만. 그리고 올해 1년은 봐주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뭐 과세 안 하마. 뭐 이런 식의 이제 예의조항들이 나오고 있죠. 아, 주택도 하는구나. 주택도 하네. 맞아요. 쳐놨네, 내가. 주택, 토지 다 중과 대상 10% 추가과세 동일하게 합니다. 예. 다만,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잠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과세가 올해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쭉 보시면 3번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 그게 이제 뭐 40% 어쩌고 했는데 까맣게 쓴 것만 보시면 돼요. 2014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10% 추가과세로 세율이 완화되었다. 물론 완화되어 30이 10% 된 것뿐이고 원래 법인세 10% 20% 멀쩡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20 되고 20이 30 되고 이런 겁니다. 10% 더 나면 속 터지는 거예요. 이것도 상가 오피스텔은 아니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과 대상 부동산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중과 대상 부동산이라는 전제. 그러면 중과 대상 부동산이 뭐냐? 주택, 3주택자, 2주택자, 비사토. 요 사람만 얘기해.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 사업용 토지 이런 거는 아예 이거를 적용 자체를 안 해. 처음부터 끝까지. 양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꾸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박스 친 거는 법인 명의로 취득해도 10% 추가과세 하지 않는 집들을 아래 쭉 적어놨는데 다 임대주택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신탁 어쩌고 있는 게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그것도 10% 추가과세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인명으로 샀어 팔면 올해 이후에 근데 이게 규정이 참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한 장 더 남기시면 부칙이 있는데 부칙 규정 보면은 2009년 밑줄 친 겁니다. 2009년 3월 16일 이게 이명박 정부가 세율을 완화했던 시절이에요.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거를 양도. 취득한 거를 양도. 언제까지? 2013년 12월 31일. 작년 연말까지 양도. 그러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추가과세 안 넣는다 이 얘기요. 추가과세 안 넣는다. 그런데 2013년도는 법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법인이 이런 중과주택을 취득한 거를 팔 때는 30% 추가과세가 돼. 언제까지? 2014년 연말까지 파는 사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2013년 12월 31일 전에 법인명으로 사놓고 있던 주택을 올 1월 1일 이후에 팔면 10% 추가과세. 이 말을 이해하라고 한 뜻은 전혀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법인명으로 무슨 주택을 취득한 게 있었다. 그러면 이미 지금 팔아버린 거는 다 그 법에 맞춰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를 지금 이후에 팔게 된다. 그러면 그냥 언제 샀던 10% 추가과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작년에 사서 작년에 팔은 사람은 30% 추가과세예요. 아주 재소금 묻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지나간 건 우리 잊고 살자 그러면 지금부터 법인명으로 샀던 걸 팔면 10% 추가과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유예했던 거 아니에요? 10% 추가과세를 하면서 중소기업의 하나여서만 봐준다. 법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인은 그러면 한 장 넘기 한 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이 나옵니다. 자, 우리 또 빠져나갈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봐야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보시면 우리하고
우리가 좀 얘기할 만한 것이 건설업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해당 사항 없고 건설업. 근데 그 위에 보면 박스 위에 보면 중소기업 판단은 업종별로 매출액이나 근로인원으로 판단하는데 기본법에는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특법에는 건설업만 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신축, 판매는 부동산업이냐 건설업이냐? 부동산업이고 건설업으로는 안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근데 1억 9천 따질 때는 또 건설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찌됐든 중소기업 기본법으로 따질 때는 들어가는데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들어가서 10% 추가과세를 1년 동안 봐준다. 중소기업은 봐준다.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는 우리 부동산 매매업, 신축, 판매업, 주택, 임대업 해당 사항 없음. 즉 박스 안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쭉 업종을 적으면서 건설업이라고 말을 써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업종 분류할 때 건설업은 우리 매매, 임대 들어갑니다. 근데 괄호 쳐놓고 거기다 한마디 더 썼네. 공급업은 해당되지 않아. 그럼 매매가 공급하는 거예요. 사서 파니까. 신축 판매, 집 지어서 분양하는 거니까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는 원래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들어가면 10% 추가과세가 안 되는데 우리는 돼요 일반적으로. 다만 주택 임대를 여러분이 법인명으로 사서 한다. 그러면 앞장에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법인을 등록시키면 안 받아요. 그거는 중소기업이 되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중과대상 주택이 아니어서 안 내는 거예요. 이해됐죠? 중소기업이 되어서 추가과세 안 받는 경우가 있고요. 중과대상 주택을 매매하지 않아서 추가과세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집을 법인명으로 20개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그 20채를 법인명으로 다 등록이 돼서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돼 있더라. 그러면 그건 사업용 주택으로 봐서 이 중과대상이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추가과세도 안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무조건 10% 추가과세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매매는 지금 법인세에서 이번에 개정돼서 나온 내용들이 제가 교재에 있는 근거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해서 한 거고요. 하여튼 작년에 파는 사람은 30%고 올해 파는 사람은 10% 추가과세. 일단 그렇게 기억하고 중소기업 빠져있다. 개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인명, 개인은 뭐 올해 지금 다 빼놨어요. 개인은 올해 다 1년 유예했습니다. 근데 내년 가봐야 알아요. 내년 가봐서 또 시끌시끌하면 또 1년 유예할 수 있어요. 중간은 뭐 맨날 그렇게 살아온 게 지금 2005년도 중과제도 도입해서 한 2년 하다가 2009년 3월부터니까 지금 5년 동안 그렇게 유예하고 빠지고 이랬거든. 그러면 요번에 10% 추가과세 뭐 이런 거 나온 것도 내년 돼서 개인인 경우에는 하지 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러면 또 1년 유예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올해는 지금 안 하고 있다. 그 나머지 법인 명의의 이런 것들은 그 취득세 중과인데요. 관련 내용 여기 다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려요. 과밀 억제권, 여기 수도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과밀 억제권, 즉 수도권에 본전법인이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본전법인이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3배 중과 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과밀 억제권역에다 본전법인을 만들지 말란 얘기고 5년이 경과됐으면 봐준다. 그러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법인이 설립이 됐다. 그러면 지방에 설립된 본전법인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 사면 어떠냐? 상관없다. 즉 이 3배 중과의 규정은 어떤 의미냐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이 사람들이 법인이 밀집돼 있으니까 이거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발 여기다 회사 좀 만들지 마. 그 얘기지.
그 수도권의 부동산마저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등록세 중과규정 개정 내용 해서 그 지방세법 그 예전 시행령 나온 거 27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은행 팔아먹고 간 그 7개 은행이 누구죠? 골드만삭스인가요? 론스타인가요? 론스타 때문에 이 규정이 생긴 거예요.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 론스타들이 들어와서 요거를 했다고. 지들 론스타 법인명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 해서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요런 법인을 사가지고 론스타가 대주주가 돼가지고 국내에 빌딩들을 사서 팔고 했어요. 몇십 배의 이익을 남기고 갔죠. IMF 때. 그 빌딩을 살 때 취득 등록세 중과 규정을 구청은 과세를 했고 걔들은 5년 경과된 법인이니까 나는 세금 못 내겠다. 법대로 해자. 재판에서 이겼잖아요. 법이 없으면 세금 못 걷는 거지. 그래서 지방시군구청에서 서울시청에서 유권해석으로 과세한 거거든. 근데 대법원에 가니까 유권해석이 통하냐고. 나라 자산이든 뭐든 한두 푼도 아닌 엄청난 돈입니다. 다 떼어먹고 갔어요. 이제 와서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만 박살나라고 만들어뒀어. 27조 보시면 상법에 따라 해상한 법인, 뭐 휴면법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이라 안 했거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 휴면법인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중과한다 얘기야. 그리고 그거를 쭉 적어놨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한 법인. 뭐 법인 인수일 전 1년 이내에 상법 매주에 따라서 어쩐 법인. 또 1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법인. 또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 인수일 전후 임원들의 50%가 교체한 법인. 잘 봐야 돼요. 법인 살 때. 휴면법인이니까 이게 폐업했다가 생긴 법인. 이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살아 돌아가는 법무양은 법인인데 내가 인수하기 전에 임원들이 50% 이상 살짝 바꿔치기 했다더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가지고 부동산 취득에도 바로 세입해 준 거.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을 굳이 지가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게 만들어야 뭐해? 차라리 개인으로 내면은 한 일반 세율인데 아 이거 만들어서 10% 더 낼 이유 뭐 있냐고 억지로.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별 여러분들이 법인용으로 뭐 할 실익이 지금 없어요. 또 살 때 이런 문제도 많고. 그런데 교재 쪽수 채우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넘기세요. 그럼 과밀업계권 이해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중과 법인 본점 소재지만 지금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소재지는 신경 끝이라니까. 예. 부동산 소재지 신경 끝이라고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점 소재가 이제 과밀업계권 여기 있는 부동산이 예. 법인이 과밀업계권 이해 부동산 취득에서는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 중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중과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과밀 억제권 역에 있는 본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등기를 뗐더니 이게 과밀 억제권 역이에요. 여기에 있는 회사 이름으로 이게 5년이 지지 않대. 아까 휴면법인 얘기 들었죠? 예? 그런 까다로운 절차가 안 되는 법인들은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땅을 사도 건물을 사도 3배 중과. 근데 여기에 없는 법인들이 여기에 있는 땅을 사도 중과 안 해. 됐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쪽은 딱 잊어버려요. 내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어디냐만 생각하시라니까. 그래서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 아까 얘기한 지역을 벗어난 지에다가 등기를 내서 사업자를 내든지 아니면 나는 실이나 조나 서울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5년 이상 된 법인을 살 때 아까 얘기한 휴면법인 과정을 잘 보고 사든지 두 번째 기존의 자기가 다른 업종으로 운영하던 법인이 있으면 그거를 5년 정도 운영한 다음에 매매법인으로 바꿔서 사든지. 과밀법적 밖에서 5년 이상 된 법인이 5년 지나고 나서 들어와서 살면 또 중과. 밖에서 시간을 상관. 그러니까 이 밖에서 5년 아니라 10년 했어요. 서울 것도 사서. 근데 이제 5년 지났으니까 파주겠지 하고 이한이로 본점 소재지 이전했다.
그리고 지방 땅 샀다. 3배 중과. 내가 뭐라 했어? 과밀 억제권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거를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안 하고 이 법에 얘기할 때는 항상 과밀 그러잖아. 제발 여기에 오지 말라는 얘기야. 여기만 들어오면은 페널티 매기겠다는 뜻이라니까. 이게 이 법의 의미를 잘 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법인 넘어갑니다. 법인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실까? 그래도 10%밖에 추가 가서는 안 하니까 더 유리한 거야. 그럼 그런 건 있지. 그런 건 있어.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좀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경매 같은 거 개인적으로 공투하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주주로 참여해서 하는 게 공평해요. 처음에 5명이 똑같이 뜻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중간에 한두 명 빠져나갈 수 있거든. 근데 공투 개념으로 가면은 설정이나 이런 문제나 여러 가지 딴 사람은 안 판다고 딴 사람 팔자고 이 문제가 있어. 그러나 법인명으로 가면 주식을 팔고 빠지면 돼요. 당초에 그렇게 약정을 맺은 다음에 주식을 딴 사람이 양도하든지 새로 참여할 투자자가 그 사람 거 양수를 하고 빠지기 때문에 투자를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개념은 그런 점에서는 법인이 최고지. 그 다음에 세율도 법인은 우리가 지금 잠깐 봤지만 개인 사업자로 할 때 추계로 신고할 수만 있으면 좋잖아요. 매매하고. 근데 추계 신고가 거의 맥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도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는 의미야.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차라리 법인 하는 거와 똑같아요. 세무사한테 돈 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취득에 대한 거는 방금 내가 얘기한 3배 중과 피하는 건 요런 거 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세율은 10%도 아니니까 추가과세 당해도 뭐 이익이 많이 안 나면 20%, 조금 나도 30% 이러고 또 법인은 비용 공제를 개인보다 조금 폭넓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라 해서 비용을 공제하려면 법에 정한 것만 공제가 돼. 근데 법인세법은 포괄주의라 해서 이익에 대응되는 개념의 비용이 생기면 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즉 비용을 법인은 좀 든다. 즉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죠. 방금 얘기한 단점 몇 개는 있지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고. 법인으로 벌은 돈을 어떻게 가져갈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벌자고 지금 한 건데 법인으로 벌은 법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주주들이 빼가면 횡령이 돼가지고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수갑차입니다. 공짜로 주는 밥 먹으러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법인을 운영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금을 부동산 매각 자금을 개인이 어떻게 원활하게 가져오느냐. 그러면 현재 세법에서는 개인이 배당이나 이런 걸로 빼가면 20%씩 떼고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다고. 법인세 20, 30% 내고 배당 20% 내고 50% 내. 그러니까 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동산 매각 자금은 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해야지. 급여를 높게 책정하고 월급으로 갖다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법인의 그 이익금을 계속 유보를 해서 자금을 좀 불려놨다가 나중에 진짜 몇백억 만든 다음에 한 방 터치고 위국으로 토끼든지 뭐 알아서 할 일이지. 그래서 자금을 돈 벌자고 한 건데 법인명으로 해서 세금 좀 줄이고 한 거 다 좋은데 법인명으로 된 자금과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과는 완전 별개예요. 대주주라고 해서 그 법인 자금 빼가면 횡령이에요. 100% 대주주라고 법인에 있는 돈을 지가 마음대로 인출해서 썼다고 횡령이라니까.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법인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한테도 취득세도 별도로 나온다. 그렇지. 그걸 간주취득세라고 그러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시군구청에서 뭐를 보냐면 이 부동산이 법인명으로 저놈이 가지고는 있는데 그래서 법인명으로 사면서 취득세 냈어. 그러면 더 이상 과세 의무가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주주를 보니까 처음에는 20, 20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한 사람이 60%를 갖게 돼. 그러면 결국 저 법인이 제 거야. 그러면 법인명의 부동산도 저놈 거야. 즉 개인이 이 법인의 부동산을 산 거와 똑같아. 그래서 실제 취득행위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취득세를 그 개인 주주한테 과세를 해. 이걸 뭐라고 하냐? 간주취득세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알 거 없습니다. 간주취득세는 신탁에 의해서 또 빠지는 그런 또 절묘한 비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법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개인 상담 하십시오. 자꾸 다른 분들 피해 주지 말고. 다른 분들은 법인 관심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러실까? 자, 우리 경매 많이 아시고 이러니까 쭉 넘기면 유치권에 관련된 국세청 6권에서만 제가 쭉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유치권이라든지 채무담보됐을 때라든지 해가지고 있는 거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한 양도소득세와 그 사업소득세를 구분하는 30몇 개의 유권 해석을 꼭 읽어보라고 한 것처럼 경매를 하든 안 하든 이 유치권에 관련된 유권 해석 아주 쉽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다라 뭐 관련 유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총 케이스별로 하면은 요것도 한 30개 정도 돼요.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특히 경매하는 분 이거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고 오는 분 지금 무지하게 많이 봤어. 그리고 이걸 읽어보라고 한 이유는 이걸 활용할 줄도 알아야 돼. 이걸 활용하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매매사업자의 이 비교과세는 세액계산 특례가 우리 규정에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요 비교과세가 세법에 있는 걸 제가 심플하게 아까 사실 설명한 거예요. 매매사업자가 됐다 안 됐다는 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1과세기간 1회 이상 취득 양도,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자가 됐다. 사업자가 됐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 저 소급해서 올라가면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 이것이 아닌 물건은 상관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을 사업자가 되어서 팔았을 때 1년 이내, 즉 엔드 조건이에요. 이것이 돼서 우리가 40% 두드려 맞는 건 중과 부동산을 플러스 1년 이내에 매매할 때 요렇게 되면 사업자가 돼도 40%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예정과세. 요거 하나 기억하면 매매사업장 끝. 매매사업자 비교과세가 교재를 보면은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 세법 규정. 근데 그 말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 중과세율이 살아있을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지금은 중과 부동산을 사서 1년 이내에 매매하면 40%.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아니어도 돼요. 내가 투자하는 게 중과 부동산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매매사업자 내란 얘기예요. 내가 투자해서 하는 게 중과 부동산인데 나는 1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판다? 그러면 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자공제 받으려면. 매매사업자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자공제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받고 싶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이 하나만 충족됐다든지 두 개 다 아니라든지 그런 사람은 사업자를 하라는 뜻입니다. 하고 사업자로 인정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업자 등록만 했을 때는. 그러나 이 두 개 조건이 나는 딱 저 조건에 맞는 일만 하고 다닌다. 그러면 있는 것도 없애란 얘기야. 이게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강의 끝이에요. 지금은. 길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사실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1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부터 날짜 계산 들어가고요. 요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과연 뭐냐. 그거는 끝나기 전에 시간이 되면 중과 부동산에 대해서 짚어드릴게요. 왜 중과 부동산을 단순하게 1세대 3주택자, 1세대 2주택자 이러는데 집이 내가 1세대는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저거. 그러니까 1세대가 중과 딸일 때 이걸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3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이 3개가 수도권에 있더라. 그러면 이게 중과주택이야. 수도권은 서울하고 경기. 그런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인데요. 수도권 중에서 빠지는 동네가 있어요. 인천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수도권, 서울, 경기도 중에서 경기도에 보면 구는 면이 있어요. 양평, 하성, 김포의 하성. 이런 것들은 빠집니다. 그 요령이 작년까지 교재에는 제가 다 그거를 질문지까지 해놨는데 올해 빼버렸습니다. 별 실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과부동산을 나는 여기에 딱 걸린 것 같다. 여러분들 보기엔 여기 안 걸린 두 개 중에 하나도 안 걸리고 둘 다 안 걸리고 그렇다 그러면 신경 끄시고 이 두 개 중에 하나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에 중과주택 판정 요령이라고 해서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지금. 유료화 되기 전에 그거를 꼭 수강을 하세요. 그러면 바로 다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그 강의하는 것을 교재까지, 교환까지, 문제집까지 다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으니까 출력해서 보시면 아주 똑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내가 사고 팔고 가지고 있는 게 이 물건 맞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네. 그러면 매매사업자 돼봤자 별 영향가 없구나. 투자 방향을 바꾸든지 해서 이게 아니라고 싶으면은 매매사업자 하시라니까. 사업자 등록 냈다가 아니면은 양도세로 신고하면 되지. 왜? 매매사업자 등록을 했어. 그런데 내가 1년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몇 개 안 돼. 그래서 막상 팔고 보니까 양도세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사업자 등록 했으니까 안 되느냐? 그게 아니지. 매매사업자 등록은 형식적인 절차고 사업성, 계속성, 연속성이 있어야 사업자라고 본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사업성, 계속성, 연속성 없었잖아. 그럼 양도세를 신고하는 게 정답이지. 국세청도 그게 정답이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사업성도 없는 사람한테 너는 양도세로 신고하면 안 돼. 비과세로 신고하면 안 돼. 너는 세금 내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업성도 있고 사업자 등록도 내놨더라. 이러면은 이제 그땐 고민해야겠지.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사업자 행위를 하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놨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고요. 그런 행위를 1, 2년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하라고 해서 짜증나. 그러면 폐업하면 그만하냐. 폐업 언제든지 가서 하시면 돼요. 매매사업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부동산 산 거 있는데 어쩝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매매사업자 등록하고 부동산 샀다고 해서 그 부동산 등기에 매매사업자 거 이렇게 써 있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과 폐업은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런 매매사업자와 관련해서 제가 썼던 게 이 13분절에 있는 전소장이 네이버 기고문이라고 해서 작년에 제가 네이버에 그 기고를 쭉 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장어고 관련된 내용만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기고문은 상당히 쉽게 써놓은 거니까 그 쭉 흘러왔던 얘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팔았을 때 매매사업자는 얼마를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를 내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걸로 2장 지금 요게 4강까지 해서 매매사업자 편까지 정리가 된 걸로 하겠습니다. 좀 보고자 하는 거는 온라인 보충 강의에서도 하겠지만 매매사업자 부분이 올해에는 크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은 전년도에도 이런 그 매매사업자 비교과세를 할 때는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는 게 컸어요. 중과.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과주택이 뭐다, 비삼용 토지가 뭐다 이거를 강의했는데 그 규정 자체는 지금 삭제는 안 됐어요. 세율만 삭제가 됐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과제도 폐지됐다 그러니까 이 세율도 삭제되고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비삼용 토지 규정도 없어지고 2주택 중과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거 다 멀쩡히 있어요. 왜? 비사토 살아있으니까 10% 추가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비삼용 토지 규정이 안 살아있으면 하겠냐고. 그래서 세율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다 멀쩡합니다. 일단 오늘 강의 듣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냐면 나는 이런 거 아직은 안 하겠다. 이거 안 하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내일이라도 사업자 등록 내서 강의 끝나기 전에 월급쟁이도 내도 돼요. 다른 직업이 있어도 돼요. 그런데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슨 뭐 교사나 이런 분들은 무슨 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뭐 모르겠는데 사실은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는 저는 그쪽 법은 안 봤는데 겸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대 봅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지금 고위공무원입니다. 근데 내가 외동아들이야.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내가 상속 받아야지. 근데 그게 세지고 있는 빌딩이에요. 그럼 내 이름으로 내가 소유권이 넘어오면 내가 임대사업자가 자연히 된 건데 무슨 뭐 이직금지 뭐 직업 2개 있으면 어쩌고 한다고 하면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해봐. 그럼 탈세자지. 월세 받는 사람이 탈세 있잖아.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은 주택 신축도 마찬가지고요. 옛날부터 내가 물려받은 땅인데 내가 직장 다닙니다. 고위공무원이에요. 근데 집이 낡았어. 털어버리고 새로 지었어요. 이왕 질 때 좀 크게 지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살 집은 꼭대기 집이고 나머지 아래 1, 2, 3, 4층은 분양했다. 그게 주택 신축 판매업이요. 그 사람이 왜 주택 신축 판매해서 사업자 냈냐고 시비 걸었냐고.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가 낼 수 있습니까?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자기 자랑하려고 나한테 와서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연봉 얼마 받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 그냥 맘대로 내든지 말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갑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